네, 북녘땅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 방송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동춘 대표님께서 미국 국방부에서 금년 6월 달에 발표한 인도 태평양 그 전략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해서 우리 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의 그런 그 군사적인 균형 관계를 위해서 또 방어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세웠고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이 올라오는 중국을 단속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북한의 핵을 어떻게 단속할 거냐 하는 게 미국 국방부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그 미국의 이런 모든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이죠. 미국이 솔직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이 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이 상치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다행히 현재는 한미 동맹이 돼 있으니까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일치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유지를 해야 이해관계가 일치게 돼서 계속 동맹이 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미국과 한국과 맺은 그 군사 동맹 관계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 조인을 거부하면서 한미 동맹 상호 방위 조약이 안 되면은 나는 휴전 협정에 조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애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다시 북한 정권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다시 재침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는 6.25 때 남한이라는 게 거의 초토화돼가지고 남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은 멀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의 이익은 뭐냐? 미국의 이익은 한마디로 해서 미국 국민, 미국의 영토, 그렇죠. 미국의 생활 양식, 또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죠. 가치를 보호하는 것. 그거는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 또 기독교적 가치도 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불균형이 되면은 역시 그 국가의 이익이 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나빠지면 군사적으로도 자연히 위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 국익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과 그 교역 관계를 통해서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매년 3천억 달러 이상씩 흑자를 보았어요. 미국은 또 계속 상대적으로 적자를 보고, 그리고 중국으로 인해 갖고 미국 내에 많은 그 제조업의 그 기업들이 많이 붕괴가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채권 국가가 되었고 미국은 채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불균형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아주 작심을 하고 그 불균형의 그런 그 관계, 무역 관계를 갖다가 이제 바로잡겠다 하고 아주 작심을 하고 요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이것을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러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혼자 싸울 수 있느냐? 절대로 아무리 세계의 그 초강자라고 하더라도 혼자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공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중국, 러시아, 북한이죠. 공동의 적으로부터 미국의 국익을 지키려면은 이 동맹국들 또 파트너하고의 책임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같이 그 고락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미국만 희생하는 그런 건 안 되겠다는 것이 또 트럼프 정책의 아주 굉장한 그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균형 있게 행사해야 그렇죠. 된다는 미국이 그런 그래서 얘기죠. 나토한테도 방위 분담금을 뭐 2% 이상으로 올려라. 예, 그건 뭐 너희들 그 안보를 무임승차하면 되겠냐. 또 우리한테도 대한민국한테도 지금 굉장히 방위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또 상황은 굉장히 높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부자인데 왜 이렇게 책임 분담을 안 하냐 하는 게 트럼프가 아주 굉장히 그 퉁명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등한 군사력 재건으로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해야 되겠다. 자, 평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화가 온다고 말을 떠들고 평화 협정을 하면 평화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 저 그렇죠. 강 작가님 어떠세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해질 것 같으면은 이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아주 뭐 악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악어의 눈물 있잖아요. 죽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고. 영국하고 불가침 협정 맺었어요. 그다음에 소련하고 불가침 그렇죠. 협정 맺었어요. 다 뭐 인근에 폴란드, 체코하고 뭐 침공 안 한다고 다 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1939년에 히틀러가 이 모든 평화 협정을 다 깨부수고 다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평화 협정을 주도한 챔버린 수상은 정계에서 완전히 그 불명예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선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 이제까지 70년 동안 믿게 했으면 우리가 믿는 건데 믿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는 70여 년에 그런 그 긴장 관계를 풀고 이제 휴전 관계가 아닌 이제 종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평화를 선포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평화는 전쟁을 준비해야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북한 핵 폐기의 첫 걸음이라도 뗐나요? 북한 핵 폐기의 첫 아무 표현 걸음은 없었죠. 뭐 정상회담 몇 번 시설이나 했고 모든 거에 대한 핵 사찰 리스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1%도 북한 핵 폐기는 진전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전이 않는데도 먼저 평화를 먼저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나오는데 국토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나라의 공통이에요. 그다음에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한다. 결국은 미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군사력이 없으면 공연불이죠. 중국이 뭐 미국이 군사력이 약화됐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건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그 국가안보 전략이 그 전선을 이제는 태평양권 그리고 인도양권에까지 확장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자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그 근본적인 국가안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이 1대1로 통해서 중국의 그 영향권을 세계전역으로 확대를 하니까 네. 미국의 방어 전략도 인도 태평양 전역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한반도고 일본만 막는다고 될 게 아니고 전부 지금 지난번 시간에 스리랑카 얘기했잖아요. 스리랑카에 뭐 항구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어떻게- 기지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치에 맞는 국제 질서를 신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형성해 놓은 세계 국가 질서를 깨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1대1로의 정책과 또 러시아의 그런 그 군사 분야 쪽으로 지금 미국과 이렇게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역사적 고찰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역사는 19세기 이후부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이에요. 그러면 이제 19세기에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려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브라디보스톡이고 그 다음에 흑해 쪽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이란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 영국이 약 100년 동안 러시아가 못 나오도록 치열하게 전쟁도 치르고 첩보전도 치르고 그런 희생을 치렀어요. 1882년에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죠. 영국이 왜 이 극동아시아 먼데
거문도를 점령했겠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남쪽으로 따뜻한 남쪽으로 가서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거기다 네. 그 최초의 그 충돌이 러일 전쟁이 아닐까요? 러일 전쟁 직접적인 충돌이죠. 네. 예,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청일 전쟁도. 청일 전쟁은 조금 이제 중국이 노세하는 종이 호랑이니까 일본이 그냥 깨부순 거고, 러시아는 뭐 한반도를 남침을 해서 지배력 강화를 하는데 일본이 이거를 뭐 허용을 않는 것이죠. 아 근데 그 최근에요 독도에 예. 그 우리나라 그 영공권에 음. 러시아의 그 폭격기 뭐 정찰기들이 그래서 뭐 영공을 그게 침략했다는데 이제 그참 1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참 생생합니다. 방공식별 구역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주 공조를 통해서 공동 작전을 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결국 뭐냐면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동맹을 맺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명백한 이번에 그렇죠.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뭐냐?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 것이고, 파트너십은 동맹, 우리나라는 동맹이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동맹이에요. 호주하고 다 동맹이 돼 있고, 동맹보다 조금 약한 것이 파트너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보다는 느슨하지만 전부 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내에 연결하는 것이 3대 기본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볼 수 미국이 있습니다. 요 3대 전략을 지금 아주 좀 실천적으로 좀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전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 이제 원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주변부에서 일어나요.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서 보면 주변부가 한반도죠.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서 중국하고 또 대립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인도하고 굉장히 앙숙이잖아요. 그 인도가 그쪽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인도가 중국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인도하고 같이 그렇게 파트너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적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한다 이야, 점령을 한다 이야.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저지하는 형태로 이게 전투 준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훈련 시설이나 물류 시설 정비, 그다음에 일본, 호주와 연계 작전이 가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알죠? 적이 미사일로 핵미사일로 공격할 때 공중에서 미사일을 쏴서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좀 불안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그 중국하고 북한에 좀 눈치를 보느냐고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게. 생존권을 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쪽에 눈치 보고 그쪽에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편에 안보가 보장이 될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또. 이제 제가 좀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상하게 깡패들이 많았어요. 동네 깡패인데 깡패들이 서로 싸워요. 깡패가 패권이 있잖아요. 또 센 놈이 있고 적은 놈인데 그럼 누구한테 붙어야 자신이 우리가 골목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제일 센 놈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센 놈이 누구냐? 그건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양쪽을 기웃거리면서 하다가는 이중간첩 소리나 듣고 결국 양쪽에서 다 십자파를 맞는다. 버림받는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겠어요. 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미국이 6월 11일이네요. 금년도 6월 10일에 핵전력 작전 지침이라는 걸 또 새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여기에 좀 중요한 것이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 이제 미국이 8월 2일 날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 있어요. 이걸 INF 트리티라고 하는데 그는 옛날 구소련하고 맺은 협정인데 중거리 미사일 수를 제한하는 협정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볼 때는 러시아가 이거를 협정을 위반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했어요. 중거리 미사일을. 더군다나 중국은 이 중거리 미사일 협정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중거리 미사일이 수천 기가 돼요. 중국이.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은 바로 한반도, 일본, 요 괌 이런 데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잖아.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은 이미 네. 중국의 그 동해안 지역에 음. 그런 공격력 미사일 중장거리의 미사일들 수천 기가 이미 배치돼 있다는 이미 거예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돼 미국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데- 대응 전략이 나온 거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길길이 뛰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영토에 방어 미사일을 갖다가 설치한다는데 그걸 반대를 해요. 그건 주권 침해죠. 주권 침해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그 지침에 의하면 중단거리의 소형 핵무기를 사용해서 중국, 북한을 선제 공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작전 지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어 시간을 주지 않는 신속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근거리 배치가 돼야지 멀리서 하면은 하와이에 배치한다고 중거리가 몇 킬까요? 중거리는 사정거리가 800 내지 12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거리에 어디? 남한, 대한민국, 일본, 호주까지 거기에 지금 배치를 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전술적이고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 전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핵무기의 소위 소형화, 정밀화, 또 지하 관통탄이 있어요. 밑으로 해서 지하에서 폭발을 해서 지하에만 핵의 영향이 가는 그게 제한적인 뭐 것이죠. 지하 방카에 수백 미터까지 들어서 수백 미터 폭발한다고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주민들한테는 영향이 거의 없고 어떤 군사 시설 방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그 다음에 저유력화가 있어요. 저유력화는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소형 핵탄두. 네. 그래서 이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항공기들을 이용해서 목표 근접 지점에서 발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을 공격해서 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ICBM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ICBM 가지고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지금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8월 2일 날 탈퇴를 이제 했고, 미국이 네. 그런 중거리 전략 미사일 같은 것을 한반도나 일본 근해에 일본 지역에 배치할 것 같으면 중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겠어요. 중국이 지금 뭐 어디 무슨 연구소장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성명 발표를 하는데 특히 아주 한국에 대해서 아주 협박을 들었죠. 협박을 하고 거의 길길이 날뛰는 그런 수준이죠. 중국 애들이 거의 정신을 잃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보고. 그리고 8월 18일 날 미국이 어떤 섬에서 중거리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거 난 후에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경질적으로 예. 반응하고 있다. 한국, 일본에서 중국, 러시아에 800km 내지 1000km의 소형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시간상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키나와에서 평양까지는 8분, 북경까지는 12분밖에 안 걸리고 중국, 러시아의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시간상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피격할 수 그럼 있는 이제 시간이 중국이 안 되는 수천 기 했던 것이 거의 무력화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으로서. 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죠. 이건 최근의 상황이고, 미국이 그래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 이 전략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새로 창설했어요. 사실 창설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름이 태평양 사령부인데 여기다가 인도를 하나 더 붙여서 인도 퍼시픽 이 커맨드 이렇게 지금 붙였습니다. 그건 인도까지 포함하는 이 전략과 부합이 되는 그 사령부죠. 그래서 여기에는 2000대 항공기, 200척의 함정과 잠수함, 37만 명의 병력이 지금 주로 일본과 한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괌은 병창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영국에 소규모 또 미국이 주둔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사령부 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예,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러한 그 파트너십, 넓은 의미의 파트너십인데 세분하면 동맹이 있고 파트너십이 있고 또 안보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 또 관계 유지가 있고 또 핵심 동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미국 주와
해당 국가 방위협력 한 6가지 형태가 있네요. 파트너십이. 동맹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입니다. 5개국 이 중에서. 파트너십은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등등 여기. 또 안보관계 강화는 뭐 베트남이 옛날 미국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동맹이 되기는 어렵지만 베트남이 지금 친미 국가예요. 친미 국가, 친중 국가가 아닙니다. 예, 또 관계 유지는 라오스, 캄보디아가 약간 공산화 쪽에 좀 기울어 있지만 미국이 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이 보니까 이런 나라들의 또 그 재정적인 지원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어떻게 견제하려고 하는 보면 예, 거죠. 동남아시아의 저 경제적 대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보면 일본 차나 일본 경제 협력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그때 그 전쟁할 때에 그 전쟁 자금을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싸웠는데 지금 미국하고 최동맹이 됐지 않습니까? 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그건 뭐냐면 국가 이익에 따라서 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뭐 그렇게 오늘의 지금, 친구가 예, 내일의 오늘의 또 또 적이 될 수 되는 있는 것이죠. 거고. 국가 이익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 네. 핵심 동맹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정말 큰 나라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스스로 중국이나 북한과 맞서서 대등한 어떤 그 군사력을 우리가 아직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가능하겠지만 네. 중국하고는 아니, 안 근데 되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물론이죠. 재래식 무기가 뭐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미국의 세계 전략은 또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핵 무기를 갖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면 핵 무기가 확산이 되고 세계 평화가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맞춰주면서 그렇죠. 그쪽 줄에 서야 되는 동맹을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여기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미국은 이 주방위군과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가 방위 협정을 맺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방 정부죠. 그렇죠, 그렇죠. 지방 정부가 다른 나라와 군사 그 동맹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네요. 아니 75개가 이미 맺어 있다니까요. 이미요? 예, 오레곤 주가 어느 나라하고 맺고 또 무슨 주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75개나 됩니다. 이게. 자, 일본이 이제 미일 동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한반도가 굉장히 그 위험하다는 생각들이 아직도 강하죠. 그러면 이제 일본은 한반도의 또 후방 기지예요. 지금 한반도가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부 물자나 병찬 역할을 6.25 전쟁 일본에서 하고 때 있어요. 일본이 병창 기지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자, 있었죠. 일본의 어쨌든 항모, 해병대, 육해 공군 등 5만 4천 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2만 8천 명. 2만 8천인가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8천이 뭐 그럼 약 한 8만 명이 네. 일본과 한국에 네. 주둔하고 있는 거네요. 그 일본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 네. 어쨌든 주한 주일 미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개나 됩니다. 네. 일본이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일본은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은 또 5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소위 이제 이거를 영어로 ironclad and forged in blood 혈맹 관계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전쟁을 같이 했으니까 혈맹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가지 개념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사가 있고 유엔군 사령부. 결국은 같은 사람이 3가지의 다른 모자를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지금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실제 군사 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북한이 이걸 빌미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과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은 이 사례가 한국 말고는 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이거는 아주 독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한이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의 기한이 없어요. indefinite period인데 이거는 무한히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독특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까지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근데 뭐 휴전 협정을 안 하면 미군 군인들이 희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유엔 군인들이. 그러니까 빨리 미국의 대통령들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 그 전쟁 끝나자마자 또 남침도 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주한미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한 28,500명 이렇게 좀 돼 있죠. 뭐 주둔군은 많지 않더라도 화력이 아주 막강하네요. 그다음에 새로 옮긴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기지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력 비교하지만은 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숫자로 하지만은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건 무기의 그 질, 무기의 파괴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신형 무기. 뭐 미국은 지금 레이저 무기를 다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레일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건 뭐 미국을 갖다 재래식 폭탄이 아니라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가라고 그러죠. 군사의 GDP가 1,000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합친 그 군사력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미국이 어쨌든 또 미국의 군수 산업이 크게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미국의 무기 체계를 이런 많은 동백국들이나 파트너에 많이 이제 또 주고 있죠. 최근에 재밌는 게 미국, 일본, 인도가 합동 해상 훈련을 했어요. 아, 그건 참 상당히 아주 대단한 거죠. 거죠. 예. 일본이 사실 그 자위대라고 그래서 일본이 전쟁하지 않는 국가인데 인도까지 가서 미국하고 같이 합동 해상 훈련했다. 대단한 겁니다. 일본이 뭐 말만 평화해법이지 실제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예요. 군사력으로서는 아마 세계 3위인가 그럴걸요. 예. 경제대국에다 군사대국으로 이렇게 해서 좀 부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위 삼각 파트너십인데 한미일 동맹, 삼각 동맹, 또 미일 호주 동맹, 미일 인도 삼자 파트너십 이 세 개의 삼각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러 가지 그 다자간 지역 기구를 통해서 아세안, 또 동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아 지역 포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등등 많은 지역 기구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엔 평화유지군도 있고 아까 얘기한 SPP 이거는 미국의 주 방위군과 타국 간의 상호 방위 협력을 맺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또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또 군사 훈련을 합동으로 또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이게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는 양분화가 돼 갖고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제 이쪽 해양 쪽으로는 이제 미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오세아니아, 인도 그게 이제 핵심 국가들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대개 미국 편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새로운 지금 신냉전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신냉전 시대가 지금 왜냐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소련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망해가지고는 같아요. 완전히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했는데 신냉전에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해서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기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서로 상호 존중과 투명성, 그다음에 파트너십, 동맹을 서로 하되 이익을 존중하되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70여 년 동안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그럼요, 그 기조를 계속 예, 예. 이어 다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하고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